아까 이야기한 김용옥 씨가 김용옥이가 사르트르를 아니 그런 망상에 사로잡힌 지식인 표본을 본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김용옥 씨가 이게 악마적인지 모르겠지만은 박근혜 탄핵을 나왔을 때 박근혜를 거의 존재적으로 뭐 어디 그 표현이 에이 사르트르 듣다 기분 나빠. 사르트르가 들으면은 김용옥 딱 보면 야 너 그렇게 해서 악마 노름 하겠냐. 45년 전후에 그 사르트르는 하고 다르고 근데 사르트르가 악마는 아무나 되는 줄 아냐? 맞아. 죽기 전에. 너는 악마성도 짝퉁이야 임마. 그렇게 말할 수 있어. 왜냐면 김용식 씨가 지난번에 우리 굉장히 도저히 우리가 납득할 수 없는 그건들. 지금 도울 김용옥. 도울 김용옥이죠. 근데 입 더러워져. 그만 얘기. 그만 얘기. 잠깐만. 사르트르가 얼마나 악마적이었냐면은 모르겠어요. 뭐 극단적인 선악인지 모르겠지만 인간의 실존이 뭐냐? 실존주의 철학. 그러니까 인간이 노동자나 농민이 이 새창을 들고 바스티유 감옥을 부수러 갈 때 지고지순한 실존이 된다. 그 이야기예요. 그게 나중에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은 데리다지. 그거 조금 해체 파괴. 근데 해체 파괴인데 그 순간이 인간의 인간성에 완성된 순간이다 이거죠. 데리다는 그런 정도의 그놈은 더 하여튼 어쨌든 내가 이렇게 빨리 얘기를 좀 심하게 죄송합니다. 자 다시 얘기를 돌아가서 이제 우리가 삼천포 잠깐 갔다 왔거든. 갔다 왔습니다. 소련은 배급 계획 경제여서 이게 고급 산업화가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고급 산업화를 가려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과 사유재산과 개인 창의성과 개인 자유가 있질 않으면 고급 산업화, 고급 사회로 못 간다. 이를 증명한 게 소련의 실패예요. 첫째. 근데 마지막 소련 증상이 뭐예요? 그러니까 마지막은 결핍 경제죠. 완전히. 왜 결핍이 돼? 막 붙잖아.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은 전체주의 명령 경제에서는 초기 산업화에는 굉장히 높은 수준의 성장률과 효율성을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지나가나 나면은 한계 생산성이 저감을 하고 그다음에 마이너스로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잠깐 설명을 드려요. 마이너스가 된다는 게 뭐냐면은 한계 생산성이 왜 마이너스가 돼? 뭐냐면은 여기에서 아무리 인풋을 해도 아웃풋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그걸 제가 좀 이제 쉬운 말로 하면 그러니까 초기 산업화 단계는 이런 거예요. 비료를 1톤을 보내주면 1톤을 더 보내주면 그러니까 인풋이죠. 투입을 1톤을 더 보내주면 미리 20톤이 더 나와. 초기 산업화 단계는 그래요. 근데 이게 이제 집단 농장화되고 전부 관료주의에 찌들고 이러면 나중에 가서 무슨 일이 벌어져? 소련 실제 벌어진 일이에요. 비료를 더 보내주는데 생산량이 떨어져 마이너스가 돼. 마이너스겠죠. 그럼 이제 위에서 쪼을 거 아니야. 야, 인마 비료 보내달라는 대로 다 보내줬는데 왜 생산량 떨어지냐 하면 이유가 되려면 100만 가지가 나오잖아. 예를 들면 근데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자원 낭비예요. 땅에다 대고 비료 쏟아버리면 다음에 과잉 비료 주면 다음에 안 되잖아. 그러면 이제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올해 질소만 많이 주셔서 그렇습니다. 인도 좀 많이 보내주십시오. 그럼 이제 인비료까지 왕창 보내줘. 그러면 이제 비료 과잉으로 더 주고. 맞아. 이런 일들이 전부 곳곳에 그런 일이었었어요. 소련 마지막이. 근데 그러니까 이거는 인풋을 증가시키면 아웃풋이 떨어지는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한계 생산성이 마이너스예요. 그러니까 지금 중국이 이 현상이 몇 년 전부터 왔거든요. 이게 뭐냐면 은행이 대출을 1조를 더해주면 옛날에는 경제가 1% 더 성장했는데 그렇죠. 지금은 경제를 1% 성장을 하려면 5조를 더해야 돼. 조금 더 지나면 대출을 더해주면 더해줄수록 경제는 정체하거나 오히려 마이너스 성장. 그게 이제 경제 메커니즘으로 설명할 수 없는 체제적인 부분입니다. 그렇죠. 마인드나 체제가 이제 거꾸로 이제 비효율적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이제 정치, 경제, 사회학, 즉 사회심리적인 요소가 되는 게 또 박시필 좋아하시는 프랑스와 퓨레가 퓨레가 소련이 무너지고 난 뒤에 시카고 대학 이제 파리에서 공부했고 시카고에서 잠깐 특강하고 시카고 왔다 갔다 하다가 그 엄청난 프랑스 역사학자죠. 프랑스 혁명 200주년
저기 테니스 좌장이었죠. 테니스 치다가 급사했지. 급사했고 그다음에 아까운 사람이요. 그 사람도 뭐 초기에는 20대는 아주 열렬한 마크시스트였습니다. 그랬을 그렇고 거야. 맞아. 근데 이제 독구비를 달았는데 굉장히 상징적이고 문학적인 이야기지만 함축적인 이야기를 냈습니다. 예. 89년도 제가 저기 공부 마치고 대한항공을 타고 이제 탁 올 때 예. 아주 또 지선 그 잡지 하나 딱 들고 예. 그게 꼬망테르라고 예. 프랑스 이제 그 이제 논평. 전통적 이제 자유주의자로 돌아선 좌파들 출신들까지 포함해서 그게 레몽아롱이 주도를 했던 거기에 조그마한 글을 썼는데 정확히 이야기할 때 자기가 역사학자로서 70년대의 그대 제국이 지속을 했는데 그것도 하나의 문명이다. 소위 말하자면은 전체주의 소련을. 근데 많은 역사 세계사가 아직 소련 망하기 직전이네. 그때. 아니 망하고 아니 이제 89년이면 89년이면은 그게 저기 망하기 직전이에요. 망하기 직전에 91년 12월이니까. 그러니까 망하기 직전에 이제 소련이 저건 일어설 수가 없고 망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한 그러니까 그 생명이 다 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왜 다 했느냐 근본적으로 무슨 뭐 무력 뭐 이런 게 문제가 아니라 경제도 문제가 아니라 인간을 다르게 만들어 버렸다는 거예요. 소비에트 그 인간형이라고 하는 게 소비에트형 인간. 그러니까 이게 70년 동안 거대한 세계에서 미국의 영토 면적이 2배가 되고 인간을 개미로 만들어 버렸잖아. 근데 그게 뭐냐면 개미를 만든 게 아니고 개미면 좋죠. 열심히 일하죠. 뭐냐면은 명령 경제라고 하는 소위 말하자면은 저기 중앙통계국이나 중앙기획경제위원회에서 만드는 계획은 밑에 사람 그게 이제 하달이 되면은 속이기에 너무나 좋은 수동적 관료 체제가 만들어집니다. 그렇게 되죠. 그다음 두 번째 각 개인들은 전혀 다른 계산하는 중앙 그 주체적으로 자기를 위해서도 아니고 국가를 위해서도 아니고 그저 그 할당된 자기 책임을 속여서 치팅하는 것. 그 뭐랑 똑같은 줄 알아요? 교도소에 징역형 사는 사람들의 패턴이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 되고. 그 교도소에 징역형 사는 사람들이 장난 부리고 뭐하고 하는 게 그 사람 본인의 이익이냐 그것도 아니야. 그게 이제 그게 대해서 피니션 어떻게든 제재가 가해지면 되는데 이게 몇십 년 흐르면은 그게 조직 문화가 됩니다. 그럼요. 자, 뭐냐면은 인간은 한없이 수동적이 되고 게을러집니다. 그리고 속이게 되고 그 다음에 그 메커니즘은 그 알량한 크랍션이에요. 돈 몇 푼 상대한테 던져주고 빵 한 덩어리 싸다가 주고 그런 거. 주고 출근 안 하는 출근부 도장을 따로 찍고 이런 방식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도 좀 그거 한 철밥통 전 국민의 철밥통화가 되는 거예요.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맞아요. 자본주의는 정말 하루하루 치열하게 사는 현장에서 깨어를 수가 없고 그다음에 치팅할 이유가 없고 자기 실력을 겨루고 그다음에 창조력을 발휘하는 뭐 그런 그게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절대 고도 산업화가 될 수가 없고 고도 사회로 못 간다는 거지. 배급 계획 경제. 그리고 자기를 위한 인센티브가 없어지면 시장이 안 만들어져요. 네. 시장도 전부 정부 통제 아니면 블랙마켓. 그래서 결국은 이래 가지고 소련은 그 벽에 부닥쳐서 무릎을 꿇었단 말이에요. 네, 그렇죠. 예. 근데 무릎 꿇는 과정에서 그나마 그나마 이제 평화스럽게 자기를 해체했잖아. 네. 그 평화스럽게 자기를 해체하게 된 근본 원인은 뭐예요? 그게 발작을 안 일으키고 굉장히 평화스럽게 갔고. 그게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사실은 뭐 어느 누구도 모든 정치학자나 뭐 역사학자들이 소위 말하자면은 이 냉전 종식을 전체주의 본국의 최고 지도자가 주도해 나갔다. 그리고 자기를 해체시켰다고. 자기도 해체당했죠. 해체당했지. 근데 그 길을 가게 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소련이 그런 아주 특이한 길을 갔거든 마지막에. 그게 이제 말하자면은 모스크바 소위 스탈린의 모스크바 인맥이 아니라 이 페테르부르크 그 당시 용어는 레닌그라드고 아주 명민한 유태인들이 많이 여전히 살아 있었고 그리고 고르비 부인이 유태인이었고 고르비도 뭐 이렇게 이제 머리 가지고 이렇게 두상 보면은 그런 건데 뭐 어두운 세계에서도 그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여기서 뭐, 잠깐 예. 제가 언젠가 책을 쓰면 현대문명과 유대인이라는 책을 쓰고 싶거든. 이게 이제 서양에서는 이런 책을 못 써요. 네. 왜냐면 서양에서는 이런 책에서 이제 입 바른 소리 하면 이게 반유대주의라고 그렇죠. 불리기 십상이야. 그래서 이게 금기신된 영역인데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공산주의자랑 가장 열심히 싸운 것도 유대인이고요. 네, 그렇죠. 공산당을 만든 것도 네, 유대인이에요.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소련 공산당은 유대인의 작품이야. 맞습니다. 소련의 핵심 상류층은 유대인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세계 돌아가는 걸 알아. 알죠. 알으니까 이런 식으로 나중에 소련이 해체시켜가는 과정에서 이 사람들의 그 인풋이 굉장히 많이 작동했을 거예요. 그 문화가. 그렇죠. 예. 그 문제를 근본적으로 파악할 줄 알았고. 사실은 푸틴도 그 키나 생긴 거 보면 그 유대인이에요. 그러니까 유태인의 어떤 이 소위 뭐 나쁘게 하면 클랭 이뭐 말하는 이 조직 같은 이건데 사실은 굉장히 잘 체계화된 이게 그룹으로 존재하죠. 그리고 네트워크가 강하죠. 전 네트워킹이 세계적 굉장히 네트워크가. 강하죠. 굉장히 강하다고. 그래서 이제 그건데 어쨌든 간에 그 고르비가 가져온 게 처음에는 미국과 더 이상 군사 경쟁으로는 더 이상 소비에트의 미래는 없다. 그래서 뉴 띵킹 디플로마시 신사고 외교를 가지고 두 가지입니다. INF 즉 소련이 동구를 이용하던 소련이 유럽 저 나토를 겨냥해서 제압을 하려고 했던 것들을 포기하는 게 INF 폐기입니다. 중거리 핵미사일 폐기를 SS-20 미사일을 우리가 폐기할 테니까 저 독일에 배치된 퍼싱2 빼라. 이게 해서 87년이었고 예. 이제 그러다가 87년 말 88년에 돼가면은 이거는 소련의 시스템 예. 포르케 레짐은 그러니까 공산당은 안 버리더라도 공산당의 시스템을 민주화하지 않으면은 글라스노스트를 하지만 안 된다. 근데 글라스노스트를 하려고 그러니까 우선 처리를 해야 될 게 경제개혁입니다. 지금 방금 고도 산업화가 불가능한 부분을 정치적인 개혁을 통해서 정치 행정의 개혁을 통해서 가버넌스를 변경을 해서 글라스노스트를 해서 말하자면은 개방을 하고 자본주의적 방식을 도입을 하고 하는 게 필요하다는 결정에 이르렀고 그러려 그러면 다시 미국의 보전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대땅트로 가는 거죠. 신사고 외교. 신사고 외교 대땅트를 넘어서서 이제는 뉴팅킹 디플로마시가 말하자면은 국내 체제 개혁으로 돌아오고 그 두 가지 용어는 민주화라고 하는 글라스노스트고 그 다음에 경제 개혁을 이야기하는 경제 구조조정이죠. 경제 개혁. 그 혁명에 준하는 경제 개혁을 하려고 하는데 경제 개혁을 하려고 그러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돈이 있어야 돼요. 돈. 두 개를 해야 돼. 하나는 계속 소련이 이끄는 코메콘의 출혈을 일으키는 북한, 쿠바, 동부 이런 데들을 다 손절매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끊어야 돼. 뉴 디플로마시에서 그래서 동구권 해방이 소련 붕괴보다 먼저 오죠. 먼저 오죠. 왜냐면 이미 80년대 중반부터 코메콘 지원을 끊기 시작하는데 김일성이가 워낙 이놈이 악마구리 같은 놈이라 그렇죠. 이놈은 91년 소련 망하는 해까지 소련에서 삥 뜯었어요. 야, 나 지금도 존경스러워. 초기에 말하자면 노예 노동을 제일 많이 보낸 데가 저기 면회주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밖으로는 뉴 띵킹 디플로마시를 해서 우선 동유럽을 제한 주권론이라고 해서 사실은 조공국가 베슬 스테이트보다 더 강해요. 동유럽에 대한 소련의 지배력은 어마무시했죠. 주권을 제한을 했는데. 뭐. 그럼요. 그러니까 너희들 내부적으로 지금 공산당이 도전을 해? 그러면은 모스크바에서 바로 가서 탱크를 헝가리 때, 부다페스트, 체코 때, 프랑스 때, 소련군이 들어가서 밟았어요.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동유럽은 제일 먼저가 이제 폴란드의 그 바렌사 그렇게 해서 캐톨릭이죠. 솔리다리티 자유노조가 됐고 그 다음에 이제 베슬라 파벨이 이제 그 옛날의 시민사회적인 그래서 민주파들이 모여서 학권 이게 빠져나가는데 동유럽에서 퇴각을 후퇴를 해주는 조건으로 조지 부시는 아버지 부시는 고르비의 페레스트로이카를 지원하겠다. 보증을 해주겠다. 그렇게 해서 이제 시작이 된 일인데 외교적인 대화가 된 거야. 근데 시작이 됐는데 거기로 가기도 전에 소련이 자기가 주저앉아 버렸지. 아니 고전에 하나
역사적인 아니 중요한 미국에 크게 보증하기도 전에 전에. 소련이 주저앉았고. 근데 이제 보정하면서 네. 생긴 부산물이 독일의 통일이에요. 통일이죠. 즉 호네크만이 동유럽에서 다 소련이 퇴각을 한다고 그러는데 그리고 체제도 민주화를 한다고 하는데 동독에 안 동독이 하겠다고 호네크가 그러니까. 계속 전체주의 시장경제 전체주의를 유지 공산주의 그러면 독일 공산당에게 독한 놈들이거든. 놈이거든. 그러니까 어. 소위 말하는 라이프치히의 월요일의 데모를 KGB들이 시키잖아요. 잠깐만 여기서 지금 이제 동독 치하에서 마지막에 네. 라이프치히에서 성당이죠. 어디 성당이죠? 계속 월요일마다 시위가 있었어요. 시위가. 그래서 순진한 사람들은 그거를 그 독일의 기층 민중의 자발적인 힘만으로 이루어졌다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는 그게 아니고 소련 KGB가 지원한 거죠. 지원을 했다고 그 데모를 시위를 그러니까 동독의 민주화는 동독의 붕괴는 KGB 작품이야 어떻게 예. 보면. 근데 뭐 우리 쪽에서는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주목해야 될 거는 역사상 예. 통일이라고 하는 것, 정치 단위의 통일이라고 하는 것은 한쪽에서 정복, 즉 군사적으로 정복하거나 예. 아니면 너무너무 힘이 격차쳐서 그냥 예. 항복하고 군사적으로 접수당하는 거나 예. 즉 평화적인 방식으로 합의에 의해서 이렇게 되는 경우가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예. 동독은 굉장히 예외적인 독일 거예요. 통일은 역사의 거의 유일한 평화적 통일이었습니다. 예. 근데 자, 이거를 예. 우리의 한국의 지금 제도권이든 한국의 정치학자든 한국의 주체 586이든 뭐든 모든 통일은 평화적으로 할 수가 있고 합의에 의해서 할 수가 있고 그러기 위해서는 모든 걸 선의를 믿어야 되고 뭐 그렇게 되겠지 왜 국력 격차가 되니까 저쪽에서 항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우파들의 생각이고 미국에서도 잠시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또 실제로 까보면 KGB 작품이야. KGB 작품이야. 네, 까보면 KGB 작품이라고요. 그걸 이제 독일어로 레알 폴리티크라고 그러죠. 아주 비비드하고 아주 그냥 적나라한 현실이죠. 그런 걸 파악 안 하는 거죠. 예. 그런데 그런 걸 보면은 지금하고 사실은 30년 전에 일어났던 현상을 또 동일하게 봐요. 냉전이 종식이 될 때, 종식이 된다. 뭐 레이건이 막 푸시를 했다. 뭐 이런 얘기 하는데 이게 다른 점이 있어. 근데 이제 그 다른 그렇죠. 점 가기 전에 우리 시청자님을 위해서 잠깐 한 1분만 정리를 하면 네. 그러니까 소련이 벽에 부닥친 거는 초기 산업화는 대성공을 거뒀지만 그렇죠. 네. 결국 계획 배급 경제라는 게 인간을 소비에트형 인간으로 타락시켜 버려 가지고 그렇죠. 고급 산업화는 갈 수가 없다. 고급 사회로는 그 벽에 부닥쳐서 마지막에 소련 말기가 되면 퍼부으면 생산량이 늘어나는 게 아니라 퍼부을수록 생산량이 줄어드는 이상한 현상이 벌어져서 사회가 마지막에 결핍 경제로 가고 그 결핍 경제 가는 과정에서 자기 혼자 몸추스를 내니까 첨보 동구권이고 북한이고 쿠바고 다 손절매 시켜버리고 혼자 몸추스리겠다고 들고 나온 구호가 그거 안 하면은 그거 안 하면은 밖에서 지원 안 하니까. 지원 안 하니까. 그래서 미국이랑 지원하면서 손절매하는 과정에서 동독의 객이니까 호네커 정부를 날려버리고 그게 독일 통일로 이어진 거다. 즉 다시 말하면 근데 소련의 지도자들이 고르비 같은 이런 지도자들이 나올 수 있었던 배경은 소련 안에 그 유대인 지식인의 흐름이 있다. 맞아요. 그 사람들이 원래 소련 공산당의 오너다. 처음부터. 혁명 때부터. 근데 이제 그런 스토리인데 조지 자, 성룡이 왔죠. 그거 했죠. 예. 근데 이거를 중국하고 지금 중국이나 미국 중중 관계 그대로 갖다가 옮겨놨다가는 큰일 난다. 그럼 미중에 이거 간단하게 섹시한 얘기부터 합시다. 첫째. 아니요. 소련에 유대인이 있다면 중국에는 학카가 있잖아. 학카가 있죠. 그러면 유대인과 학카의 차이부터 한번 보자고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학카라 그러면 이게 잘 몰라 우리 시청자님. 좋게만 생각하는 사람은 학카는 실용적이고 장사 잘하고 이주하면서 항상 부지런하게 자기 생활의 터전을 닦고 하는 그런 사람. 예, 학카는 뭐냐면요. 우리가 한국에서 나온 중국 현대사 책 중에 네. 학카를 거론한 책이 하나도 없었을 거예요. 겁니다. 예, 이게 일본에는 들어 있고 많이 예, 있었죠. 이게 서양에서도 잘 거론 안 해요. 이게 왜 그러면 약간 그 에스닉한 인류학적으로 봐야 되는 그 민족을 이렇게 그 얘기하는 거라서 약간 금기시된 얘기인데 이걸
우리가 유대인 얘기 함부로 꺼내면 금기에 걸리듯이 중국 역사도 학하 얘기를 함부로 꺼내면 금기에 걸리는 거예요. 서양에서도. 학하는 뭐냐면 한자로는 객가, 손님 그렇죠. 객자의 예. 집가자인데 예, 예. 이게 이제 청이나 원말, 청 때 특히 이제 북방 민족이 지배를 하게 되니까 예, 예. 이 황하 주변의 한족들 중에 지식층 한족들이 네, 네. 남방으로 내려가서 상업을. 남방에 이제 더부살이를 하게 되는 그 거예요. 도살이죠,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곱창, 저 아래쪽 그러니까 광동이나 광동, 혹은 뭐 스촨도 캉족이 많이 세잖아. 뭐 그렇죠. 혹은 막 이런 데로 가서 이제 변두리에서 그러니까 양자 주장 인으로 내려가죠. 그래서 더부살이를 하니까 객이 되잖아. 손님이 예, 되잖아. 손님. 그래서 객가예요. 그래서 그걸 중국 발음으로 학하라 그러는데 그렇죠. 학하를 모르면 지난 그러니까 태평천국 1850년 이후에 중국 근현대사를 알 수가 없어요. 현재까지도. 이게 다 학하의 작품입니다. 지금 중국에. 지금- 그래서 학하를 한번 유형부터 한번 나눠보시죠. 학화가 한 3가지가 있죠. 제일은 이제 첫 이주에 이렇게 이동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벼슬, 즉 관료직을 경쟁해서 탈락하면서 그리고 농사를 짓는 대토지 소유주로 가지도 않고 그냥 가족 조그마한 연고 시족 단위로 해서 말하자면 상업을 많이 갑니다. 상업화. 상업화. 아니 타지에 가서 할 수 있는 게 장사밖에 예, 있습니까? 그리고 상업화가 있습니다. 그것의 최종 지금 가장 큰 인물이 덩샤오핑. 등사업행. 그다음에 이제 홍콩의 리카셴. 리카셴 뭐 그런 게 이제 그 상업화 흐름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학하 얘기를 하다 보면 아시는 사람들 거의 이름이 다 학하예요. 그렇죠. 등소평도 학하고 손문 학하, 마오쩌둥도 학하. 네. 거의 중국 근현대사를 주로 잡은 모든 사람들은 다 학하야. 그다음에 두 번째는 소위 내지 소위 반란파 혁명파입니다. 내지 급진파. 급진파 혹은 혁명파. 네. 여기서 중국에서 한자의 혁명이라는 거는 기존의 사직을 뒤엎는 거거든요. 네. 명을 가지고 벗겨버리는 거 아니에요. 즉 네. 종묘 사직을 들어 없는 거고 새로운 권력을 잡는다는 거예요. 굉장히 권력지향적인 지식인들이 내지에 들어가서 가난하지. 가난한 가난하면서 지식 자기들끼리 그리고 딱 이제 민중 형성하고. 민중을 형성을 하고 네. 이 사람들은 보면은 지금 사실 중국이 이 정치 인류학적으로 보면은 중국의 저변에는 우리하고는 조금 다른 소위 우리 깡표 조직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는데 그게 아니고